하나, 둘, 하나, 둘. 아유, 하루라도 몸을 안 풀면 온몸에 가시가 더는다니까. 안녕하세요. 안개설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옛날 옛적 한양 땅에서 조시남하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집안이 있었으니 바로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김진사댁이었지요. 그 집 외동딸 설화 아가씨로 말할 것 같으면 낮에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아 집안 사람들이 우리 아가씨는 발 대신 구름을 타고 다니시나 할 정도였지요. 자수틀 앞에 앉으면 반나절 동안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찻잔을 들 때는 새끼손가락을 살짝 올리는 그 우아함에 지나가던 나비도 홀려 담벼락에 머리를 박는다는 소문이 자자했단 말이지요. 하지만 인생은 낮과 밤이 다른 법.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개구리들이 목청껏 떼창을 시작하는 한밤중이 되면 김진사댁 뒷마당에서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흡, 습, 후. 이게 무슨 짐승 앓는 소리냐고요? 아니, 그 현숙하다는 설화 아가씨가 속치마를 무릎 위까지 질질 끌어올려 허리춤에 질러매고 고운 비단신 대신 집신을 고쳐 신으며 내뱉는 기합소리였지요. 아가씨는 담벼락 밑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를 가볍게 밟고 올라서더니 마치 굶주린 표범이 먹잇감을 노리듯 담 너머를 응시하는 거였죠. 이 광경을 뒷간 가려다 우연히 목격한 머슴 칠뜨기는 그만 똥줄이 타다 못해 바지에 지릴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아가씨가 드디어 신병이 들렸구나. 아니면 낮에 먹은 숙취가 얹혀서 몽유병이라도 도진 것인가. 칠득이는 입을 틀어막고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아가씨가 담벼락 위에서 기막힌 묘기를 선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양반집 규수가 넘기엔 너무나 높은 2미터 높이의 담벼락을 아가씨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가볍게 날아올랐지요. 펄럭이는 치맛자락 사이로 보이는 것은 가녀린 다리가 아니라 매일 밤 수련으로 다져진 맑은 육 같은 종아리였지요. 담 위로 가뿐히 착지한 아가씨는 보름달을 향해 씩 웃으며 아유, 하루라도 몸을 안 풀면 온몸에 가시가 돋는다니까 라며 걸걸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는 거죠. 칠득이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모기 한 마리도 못 죽여서 부채질로 쫓아내던 아가씨가 담 위에서 팔뚝만한 이두박근을 불끈거리며 몸을 풀고 있으니 말이죠. 아가씨는 곧바로 담 너머 어둠 속으로 휘익 소리를 내며 사라졌고 그 뒤엔 아가씨가 밟고 지나간 기와장 한 장이 콰직하고 가루가 되어 떨어졌지요. 신봤다. 아니, 아가씨 봤다. 칠득이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팔자가 평범한 머슴 팔자는 아니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조선을 뒤흔들 아가씨의 이중 생활은 그렇게 달빛 아래서 은밀하고도 코믹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이 아가씨가 담을 넘어 어디로 가서 무슨 짓을 벌이는지 궁금해서 못 참겠지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담을 넘은 아가씨의 뒤를 쫓던 칠뜨기는 제 가슴팍 두드리는 소리가 산짐승 귀에 들어갈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발끝으로 땅을 다졌지요. 아가씨가 혹여 이웃 동네 이도령이라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면 내 눈 감아주리다만 가시는 방향이 왜 저승사자 나올 법한 뒷산이란 말인가. 칠득이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아가씨가 사라진 칠흑 같은 숲속으로 기어들어갔지요. 한참을 산비탈을 타던 아가씨가 멈춰 선 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곡소리를 낸다며 근처에도 안 가는 버려진 폐가였어요.
석가래는 썩어서 내려앉고 마당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란 그 으스스한 곳으로 아가씨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칠득이는 아이고 우리 아가씨가 귀신한테 홀려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싶어 눈물을 훔치며 폐가 벽 구멍에 눈을 갖다 댔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은 귀신보다 더 소름 돋는 것이었어요. 폐가 앞마당 한가운데에는 사람 머리통만한 바위덩어리들이 수십 개 쌓여 있고 천장 대들보에는 웬 거대한 가마니 뭉치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단 말이지요. 아가씨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거추장스러운 거치마를 훌렁 벗어 던지더니 그 아래 숨겨두었던 검은 무술복 차림으로 변신하는 거였죠. 낮에 쓰던 비단 부채는 온데간데 없고 손목에는 두꺼운 가죽끈을 단단히 동여매는데 그 눈빛이 마치 멧돼지를 마주한 포수처럼 번뜩였어요. 자, 오늘의 스트레스를 날려볼까?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녀린 규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쇳소리가 살짝 섞인 아주 패기 넘치는 여전사의 목소리였지요. 아가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매달린 가마니를 향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퍽, 콰직, 휙. 소리가 날 때마다 가마니 안에 든 모래와 콩알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지요. 칠득이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 주먹에 맞으면 멧돼지도 꼴로 가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죠. 아가씨는 마당 구석에 놓인 거대한 맷돌짝을 번쩍 들어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장정 4시부터도 끙끙댈 그 무거운 돌덩이를 아가씨는 마치 떡매 치듯 가볍게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며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는 거였죠.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붙일 때마다 아가씨의 허벅지 근육이 무명 바지를 뚫고 나올 듯 팽창했지요. 더 가관인 건 아가씨가 중간에 힘들었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보따리를 풀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예쁜 다식이나 한과가 아니라 큼지막한 삶은 돼지고기와 생마늘이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그걸 한 입에 넣고 쩝쩝 씹으며 역시 근육엔 고기가 최고지. 낮에 나물만 먹었더니 힘이 안 써지네. 라며 털털하게 트림까지 끄억하고 내뱉는 거였죠. 구멍으로 지켜보던 칠득이는 그만 넋이 나가버렸어요. 세상 천지에 우리 아가씨가 산속에서 맷돌을 들고 돼지고기를 씹어 돌리는 괴력의 여장부였다니. 칠득이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감당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밑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빠작 하고 밟아버렸지요. 그 순간 맷돌을 들고 있던 아가씨의 고개가 끼익하고 칠득이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갔지요. 아가씨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누구냐? 거기 있는 쥐새끼가 누구야? 아가씨가 들고 있던 맷돌짝을 바닥에 쿵 내려놓자 폐가가 통째로 지진난 듯 흔들렸어요. 칠득이는 오줌을 찔끔 싸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일 아침 내 머리통이 저 맷돌 사이에 끼어 있겠구나.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는 고요한 산속에서 마치 대포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와 동시에 칠득이의 심장도 툭 떨어져 내렸어요. 폐가 마당에서 맷돌을 굴리던 설화 아가씨의 고개가 기기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데 아까 그 현숙한 눈빛은 간데없고 굶주린 호랑이의 안광이 번뜩이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 어느 놈이냐? 쥐새끼냐 사람이냐? 아니면 오늘 내 맷돌의 가루가 되고 싶은 찰떡이냐? 아가씨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이 쿵쿵 울리는데 칠득이는 도망갈 엄두도 못 내고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지요.
담벼락을 타던 그 날렵한 몸놀림으로 아가씨가 순식간에 담을 넘어 칠뜨기의 목덜미를 낚아채는데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칠뜨기는 목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가씨는 칠뜨기를 번쩍 들어 올려 자기 눈높이까지 맞추더니 가늘게 눈을 떴지요. 어라, 너 우리 집 마당 쓸던 칠뜨기 아니냐? 내가 왜 여기 있어? 너 설마 다 본 거냐? 칠뜨기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아가씨, 아니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아가씨가 여우한테 홀려 간을 빼먹히러 가시는 줄 알고 걱정돼서 따라온 것뿐입니다. 제가 본 건 그저 환상입니다. 아가씨는 맷돌을 드신 게 아니라 솜사탕을 드신 거고 아까 그 트림 소리는 산울림이 어습죠. 아가씨는 칠뜨기를 바닥에 툭 던져버리더니 턱을 괴고 고민에 빠졌지요. 이걸 어쩐다. 내 이 기막힌 무술 실력과 근육 보충용 돼지고기 먹방을 들키다니.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내일부터 나를 뒤주에 가두고 평생 바느질만 시키실 텐데. 야, 칠뜨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너 오늘 그냥 여기서 나랑 스파링 한판 하고 저 세상 갈래? 아가씨가 주먹을 불끈 쥐자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요. 칠뜨기는 바닥에 대가리를 받고 절을 하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어요. 아닙니다. 아가씨, 저를 죽이시면 누가 밤마다 담 밑에서 등을 대드리고 누가 관가 순찰이 오는지 망을 보겠습니까? 저를 아가씨의 은밀한 보디가드, 아니 담 넘기 전용 디딤돌로 써주십시오. 제가 입 하나는 자물쇠보다 튼튼합니다. 그 말에 아가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혼자 밤마다 산에 오느라 망보는 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아가씨는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칠뜨기의 어깨를 툭 쳤는데 칠뜨기는 그 가벼운 손길에 어깨뼈가 탈골될 뻔했지요. 좋아. 오늘부터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내가 내 비밀을 지켜주고 밤마다 내 훈련을 도와준다면 내가 가끔 산삼도 캐다주고 내 주먹으로부터 네 목숨도 보장해주지. 하지만 만약에라도 입술을 놀렸다간 내 엉덩이를 이 맷돌로 갈아서 빈대떡을 붙여버릴 줄 알아. 알겠냐? 칠뜨기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암요. 오늘부터 제 이름은 칠뜨기가 아니라 입닥치입니다요. 이렇게 해서 조선 팔도 어디에도 없는 기묘한 팀이 결성됐지요. 낮에는 주인집 아가씨와 머슴으로, 밤에는 무술사부와 쫄병 망지기로. 그런데 말이죠. 이 둘의 동맹이 맺어지자마자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바로 고을 사또가 아가씨를 점찍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아가씨의 주먹이 과연 사또의 횡포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아가씨의 이중 생활을 넘어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대소동으로 번지게 되죠. 평화롭던 마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으니 바로 새로 부임한 사또 변강학 때문이었어요. 이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값 제대로 하는 인간인데 백성들 고혈 짜내는 건 기본이고 고을의 예쁜 처자만 보면 눈이 뒤집혀 내수청을 들라래. 입에 달고 사는 조선 최고의 호색한이었지요. 그런 변 사또의 레이더망에 드디어 우리 설아 아가씨가 포착되고 만 거죠. 어느 날 오후 김진사 댁 마당으로 사또의 전령이 들이닥쳤어요. 사또께서 설아 아가씨의 현숙함에 반해 오늘 밤 연회에 초대하셨소. 말이 좋아 초대지 사실상 오늘 밤 내 눈앞에서 재롱 좀 떨어봐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어요.
난 모두의 설화 아가씨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아이고 소녀 같은 몸이 어찌 감히 하며 청초한 눈물 연기를 펼쳤지만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칠뜨기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좌르르 흘렀어요. 아이고 사또 나으리. 제발 그 입 좀 닥치쇼. 저분이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나으리 대가리는 수박 깨지듯 박살이 날 텐데 제 발로 지옥문을 두드리시네. 밤이 되자 아가씨는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관가로 향했어요. 하지만 가마 안에서 아가씨는 고운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지요. 칠뜨가 들리냐? 내 주먹이 지금 변사또 턱주가리 맛 좀 보자고 울고 있다. 가마 옆을 지키던 칠뜨기는 질겁하며 속삭였어요. 참으셔야 합니다, 아가씨. 거기 관군이 수십 명입니다. 오늘만은 제발 조신한 척 끝판왕을 보여주셔야 해요. 드디어 시작된 연회장. 변사또는 술잔을 기울이며 음흉한 미소로 아가씨를 훑어봤어요. 허허 소문대로 과연 절세가인이로다. 자 아가씨. 내 기분이 아주 좋으니 여기서 춤이라도 한번 춰보시겠는가. 만약 내 맘에 안 들면 그대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창고 조사를 아주 빡빡하게 할 것이야.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 아가씨의 미간이 순간 팍 하고 좁아졌지요. 아가씨의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앞에 놓인 두꺼운 독상을 손가락 끝으로 툭 건드렸는데 그 단단한 나무상이 찌르르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칠뜨기는 기겁해서 얼른 꽹과리를 챙겨들고 앞으로 튀어나갔죠. 에헤라디야. 사또 나으리. 우리 아가씨가 수줍음이 많으셔서 제가 대신 분위기를 좀 띄우겠습니다요. 칠뜨기가 꽹과리를 미친 듯이 두들기며 광대짓을 하는 사이 아가씨는 간신히 화를 사기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변사또는 그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 아가씨의 손을 덥석 잡으려 들었죠. 어허, 손이 참으로 곱소 어디 한번 잡아보자꾸나. 그 순간이었어요. 아가씨의 손목 근육이 팽창하며 무명 저고리가 드르륵 소리를 냈고 아가씨는 반사적으로 사또의 손목을 낚아채서 살짝, 아주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아, 내 손목. 내 손목이 소금 절인 배추처럼 휘어버렸다. 사또의 비명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아가씨는 깜짝 놀란 척 입을 가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외쳤지. 어머나, 사또 나으리 갑자기 쥐가 나셨나 봐요. 소녀가 약한 힘으로 주물러 드린다는 것이 그만. 눈은 웃고 있지만 소나귀 힘은 여전히 사또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있는 아가씨. 과연 이 위기를 아가씨와 칠뜨기는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그리고 손목이 비틀린 변사또의 복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손목이 무말랭이처럼 휘어버린 변사또는 밤새 끙끙 앓으며 복수를 다짐했죠. 내 평생 수많은 처자의 손을 잡아봤어도 이토록 쇠심줄 같은 손목은 처음이다. 이건 필시 요물이거나 아니면 나를 암살하려는 자객임이 틀림없어. 그리고는 아주 치졸하고도 악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름하여 김진사 댁 쌀가마니 강제 기부 사건. 김진사. 내 딸년이 내 손목에 가한 위에는 국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내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회를 주마. 오늘 당장 네 곳간의 쌀백가마니를 관가로 옮겨라. 단 소나 말을 써선 안 되고 오직 너희 집 노비들과 식솔들이 직접 등에 지고 날라야 한다. 이건 대놓고 김진산의 집안 허리를 분질러 놓겠다는 심산이었지요. 쌀 백가마니를 사람 힘으로만 나르다간 장정 수십 명이 골병 들게 뻔했거든요.
소식을 듣고 마당으로 나온 설화 아가씨는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집안 망하겠네 하며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만 뒤로 숨긴 주먹은 이미 빠득빠득 소리를 내며 예열을 마치고 있었지요. 칠득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속삭였어요. 아가씨, 이번엔 진짜 참으셔야 합니다. 사또가 도끼 품고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서 괴력을 쓰시면 진짜 괴물규수라고 소문나서 시집은커녕 평생 옥살이 하십니다요. 하지만 아가씨의 눈엔 이미 장난기 섞인 살기가 등등했죠. 칠드가 걱정 마라. 내가 언제 내 힘으로 한다고 했니? 조상님, 신령님 힘을 좀 빌린다고 하면 되지. 드디어 운반이 시작됐어요. 사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가마를 타고 나타나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칠득이를 비롯한 머슴들이 쌀 한 가마니에도 쩔쩔매며 비틀거릴 때 아가씨가 갑자기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울을 흔드는 신용을 하며 신들린 듯 몸을 떨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허, 조상님이 노하셨다. 이 쌀 가마니에는 조상님의 한이 서려 있어 아무나 들지 못하느니라. 오직 기가 센 나만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니. 사또가 저게 무슨 미친 소리냐? 며 비웃으려던 찰나 아가씨가 쌀 가마니 3개를 한꺼번에 등에 짊어지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죠. 보통 사람 같으면 척추가 바스러질 무게인데 아가씨는 그 3가마니를 얹고도 마치 솜니부를 든 것처럼 가뿐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더 가관인 건 아가씨가 걷는 게 아니라 깡충깡충 축지법이라도 쓰는 듯 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거였죠. 사또 나으리. 조상님이 제 몸에 실리니 쌀 가마니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가씨는 쌀 3가마니를 짊어진 채로 사또가 앉아있는 가마 앞으로 돌진했지요. 그러더니 실수인 척 발을 헛디디며 사또의 가마 발치에 쌀 가마니를 쾅 하고 떨어뜨렸어요.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이 울리고 사또는 가마 밖으로 굴러떨어져 흙바닥에 코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조상님이 사또 나으리께 인사를 드리고 싶으신가 봅니다. 당황한 관군들이 아가씨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지만 아가씨는 쌀 가마니를 든 채로 빙글빙글 돌며 인간 팽이가 되어 관군들을 볼링핀처럼 날려버렸어요. 겉으로는 어머머, 내 몸이 왜 이래? 조상님 멈춰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결국 사또는 아가씨가 뿜어내는 기세와 쌀 가마니가 내는 굉음에 겁을 집어먹고 그만해라. 쌀이고 뭐고 다 가져가. 라며 주랭랑을 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설화 아가씨가 신통방통한 효녀라 조상님이 도우셨다. 며 박수를 쳤고 칠득이는 그 와중에 아가씨가 흘린 쌀 한 톨을 주우며 생각했지요. 조상님은 무슨 우리 아가씨 근육이 신령님보다 무서운 것을. 변사또를 개망신 준 아가씨의 소문은 이제 담벼락을 넘어 한양까지 들썩이게 되는데 과연 아가씨의 이 아슬아슬한 쇼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쌀가마니 소동으로 변사또를 흙바닥에 맺혀버린 사건 이후 마을엔 아가씨가 신들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세상엔 그 거짓부렁을 믿지 않는 영악한 놈들도 있는 법이었지요. 변사또는 엉덩이에 박힌 흙을 털어내며 이빨을 갈았어요. 세상 천지에 쌀 3가마니를 메고 널뛰는 요조 숙녀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건 필시 무림의 고수가 양반집 교수로 위장한 것이 틀림없다. 사또는 결국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한양에서 제일 간다는 살수자객 밤까마귀를 불러들였어요.
이 밤까마귀라는 자는 소리 없이 담을 넘고 그림자처럼 움직여 자기가 죽인 사람 코앞에 갈 때까지 숨소리 한 번 안 내기로 유명한 인간이었지요. 그날 밤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어 천지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을 때 아가씨는 여느 때처럼 담벼락을 넘으려 신발끈을 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라면 아가씨의 엉덩이 받침대 역할을 하던 칠뜨기가 갑자기 아가씨의 옷소매를 덜덜 떨며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 아가씨. 오늘 밤은 공기가 좀 이상합니다요. 뒤통수가 쌓은 것이 꼭 누가 우리 뒷덜미에 얼음을 갖다 댄 것 같습니다요. 아가씨는 콧방귀를 뀌며 야, 네가 낮에 먹은 찬밥이 얹힌 거겠지. 라며 담을 휙 넘으려는데 그 순간 허공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은침 하나가 아가씨의 머리카락 한 올을 스치고 담벼락에 텅 소리를 내며 박혔어요. 아가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지요. 칠득이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저승사자가 침뱉었다. 라며 대가리를 땅에 박고 납작 엎드렸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밤까마귀가 지붕 위에 나타났습니다. 소문대로 보통 계집은 아니군. 그 무거운 쌀 가마니를 들던 힘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골격부터가 남다르구먼. 밤까마귀는 아가씨를 비웃으며 비수 두 자루를 꺼내 들었어요. 아가씨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뽑아 손가락 사이로 굴렸지요. 아유, 오늘 밤은 조용히 맷돌이나 돌리려 했는데 왜 자꾸 내 취미 생활을 방해하는 놈들이 나오나 몰라. 그때부터 눈을 뗄 수 없는 지붕 위의 추격전이 시작됐지요. 밤까마귀는 마치 제비처럼 날렵하게 지붕 위를 날아다니며 비수를 날렸고 아가씨는 그 가녀린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쾅,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육중하면서도 빠른 보법으로 기와를 밟으며 뒤쫓았습니다. 아가씨가 발을 딛는 곳마다 기와장은 과자 부스러기처럼 박살이 났지요. 어이 까마귀. 너 그러다 발목 빈다. 아가씨가 소리치며 기와 한 장을 발로 걷어차 날렸는데 그 기와가 밤까마귀의 코앞을 스치며 담벼락을 통째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밤까마귀는 경악했지. 이게 사람 힘이야? 무슨 곰이 담벼락을 타는 것 같잖아. 당황한 자객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도망치려 하자 아가씨는 칠득이가 들고 있던 빨래 방망이를 낚아채 허공으로 던졌어요. 어딜 가? 내 잠을 깨웠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퍽. 소리와 함께 방망이는 정확히 밤까마귀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조선 최고의 자객은 그대로 지붕에서 굴러떨어져 거름통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거름통에서 솟구치는 오물을 보며 칠뜨기는 박수를 쳤고 아가씨는 코를 막으며 말했지요. 거참 이름은 밤까마귀인데 냄새는 똥파리가 됐네. 자객마저 똥물에 튀겨버린 아가씨의 위력. 하지만 이 사건으로 사또는 아가씨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 마을 관군이 아닌 나라의 군사를 불러오겠다는 미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가씨와 칠뜨기의 이중 생활은 이제 목숨을 건 국가급 소동으로 번지게 되는데 과연 아가씨의 맷돌 근육은 관군들의 창칼 앞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요? 자객 밤까마귀가 거름통 속에서 허우적대며 똥똑 오른 목소리로 살려달라 울부짖는 사이 변사또는 이미 정신줄을 반쯤 놓아버렸어요. 저건 규수가 아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필시 나라를 뒤엎으려고 산에서 내려온 곰신령의 화신이거나 영모를 꾀하는 무술 집단의 두목임이 틀림없다. 사또는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영모다. 김진사 댁에 나라를 뒤엎을 괴물이 살고 있다.
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가씨가 평소처럼 하품을 하며 조신하게 자수틀 앞에 앉아 어머, 나비가 참 고운애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집 주위로 수백 명의 관군이 들이닥쳐 겹겹이 포위망을 쳐버렸습니다. 사또는 멀찍이 떨어져서 벌덜 떨리는 손으로 아가씨의 방을 가리키며 저 방이다. 저 안에 무시무시한 병기가 숨겨져 있다. 당장 들이쳐서 요물을 압송하라.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관군들이 마주한 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가냘픈 아가씨였죠. 아가씨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아이고 이 무슨 무례입니까? 소녀가 무서워 숨도 못 쉬겠사옵니다라며 연약한 척의 연기를 보여줬지요. 하지만 사또는 속지 않았어요. 방 뒤져. 저 계집의 소매 안이나 치마 속에 분명 영모의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군사들이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건 향주머니와 시집뿐이었어. 그런데 그때 한 군사가 아가씨의 침소 밑에서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고 외쳤지. 사또 나으리. 여기 수상한 쇳덩어리가 가득한 보따리가 있습니다. 사또는 쾌재를 불렀어. 그것 봐라. 저게 분명 암사용 무기일 것이다. 당장 열어봐라. 모두가 침을 꼴깍 삼키며 보따리를 풀었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온 건 무기가 아니라 칠뜨기가 밤마다 아가씨 몰래 챙겨온 전국 8도 맛집 지도와 고기 굽는 전용 무쇠판이었어. 아가씨는 이때다 싶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지요. 흐엉 소녀가 밤마다 입이 심심하여 고기를 구워 먹으려 그 무거운 무쇠판을 숨겨두었거늘 그것을 영모의 증거라 하시니 이 무슨 망신입니까? 사또는 당황해서 아니 어제 지붕 위에서 기와를 박살내던 그 발길질은 뭐란 말이냐? 라며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옆에 있던 칠뜨기가 능청스럽게 끼어들었지. 에구 사또 나으리 어제 지붕에 올라간 건 아가씨가 아니라 아가씨가 기르던 멧돼지만한 고양이였습니다요. 그놈이 워낙 뚱뚱해서 기와가 좀 깨진 걸 가지고 우리 아가씨를 모함하시면 천벌 받습니다요. 고양이? 고양이가 기와를 박살내고 거름통에 사람을 처박는단 말이냐. 사또가 거품을 물자 아가씨는 슬그머니 일어나 사또 곁으로 다가갔지요. 그러고는 사또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사또의 비단갓 끈을 손가락 끝으로 슥 하고 끊어버리며 속삭였지. 사또 나으리 고양이가 발톱으로 갓끈 끊는 거 못 보셨어요? 계속 이러시면 제가 큰 고양이가 돼서 사또 나으리의 인생끈을 어떻게 끊는지 보여드려야 할까요? 아님 조용히 사과하고 백성들 곳간에 쌀이나 좀 풀고 가실래요? 사또는 아가씨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맹수의 압력과 허공에서 나풀거리는 갓끈을 보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요. 사또는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더 까불다간 영모로 몰기 전에 자기 목뼈가 먼저 재구축될 거라는 걸. 사또는 갑자기 얼굴색을 싹 바꾸더니 허허 웃으며 소리쳤어요. 하하, 내가 우리 고을 제1의 효녀를 시험해 본 것이다. 자, 다들 철수. 김진사 댁에 위로금으로 소 한 마리 보내라. 관군들이 허망하게 물러가고 칠득이는 아가씨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역시 아가씨 말발과 손가락 힘은 세계 제일입니다요. 하지만 아가씨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칠뜨가 소 한 마리 온단다. 오늘 밤엔 산속 폐가에서 소고기 파티다. 이렇게 위기를 넘기는 듯 했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임금님이 비밀리에 보낸 암행어사였어요. 과연 아가씨의 연기가 암행어사의 날카로운 눈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사또를 손가락 압력 하나로 퇴진시킨 뒤 아가씨와 칠득이가 마당에서 소고기 파티를 기획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웬 허름한 선비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 때 묻은 도포에 갓은 다 찌그러졌는데 눈빛만큼은 밤고양이처럼 초롱초롱한 이 사내. 바로 임금님이 고을 사또가 영모를 꾸미는 잔당을 캐고 있다고 하니 확인하고 오라며 보낸 젊은 암행어사 이몽룡이었지요. 이 어사 나으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한양에서 소문난 뇌생남이자 귀신같이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반장이었어요. 그는 대뜸 마당에 서 있는 설화 아가씨를 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는 거였죠. 이 집엔 기묘한 냄새가 나는구려. 분명 여인네의 분내인데 그 밑에 숨겨진 건. 이건 필시 땀 흘린 장정의 상남자 냄새가 아니오? 칠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이고, 이번엔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냄새로 근육을 맞히는 놈이라니. 칠득이는 얼른 아가씨 앞을 가로막으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에구 선비님, 그건 우리 아가씨가 워낙 부지런하셔서 낮에 마당을. 아니, 자수를 너무 열심히 두셔서 손가락에 땀이 나 그런 것입니다요. 하지만 어사는 싱긋 웃으며 아가씨가 밟고 서 있는 돌판을 가리켰지요. 자수를 얼마나 열심히 두면 발밑동 돌판이 저렇게 우드득 금이 간단 말이오. 저건 적어도 몸무게가 황소 3마리는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말이오. 아가씨는 속으로 이 녀석 봐라 싶었지만 곧바로 필살기인 내숭 모드에 돌입했지요. 아이 참 선비님도. 제가 요즘 마음에 병이 있어 몸이 붓다 보니 발걸음이 좀 무거워졌나 봅니다. 호호호. 아가씨가 입을 가리고 웃으며 어사의 어깨를 살짝, 정말 살짝 톡 쳤는데 그 순간 어사의 몸이 소리와 함께 뒤로 3미터는 밀려나 담벼락에 콰당하고 처박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사는 눈앞에 별이 번쩍였지요. 이건 여자 손길이 아니라 멧돼지 뒷발차기다. 어사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바로 사또를 벌벌 떨게 한 그 괴물 규수라는 걸. 하지만 어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갓을 고쳤으며 음흉한 제안을 했지. 내가 이 집에서 당분간 머물러야겠소. 마침 내가 다리가 풀려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으니 말이오. 사실은 아가씨의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는 속셈이었지요. 그날 밤 어사는 아가씨의 방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담을 넘는 순간을 포착해 마패를 딱 꺼내며 내 이놈. 아니, 내 인연. 정체를 밝혀라. 라고 외칠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아가씨가 누구인가요? 맷돌로 다져진 청력과 근육의 소유자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이미 어사가 지붕 밑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칠득이에게 윙크를 한번 날리더니 보따리를 챙겨 담으로 향했어요. 어사는 드디어 걸렸다 싶어 소리도 없이 지붕을 타고 내려와 아가씨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산길로 들어선 아가씨가 갑자기 뒤를 휙 돌아보더니 어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선비님. 밤길이 험한데 그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오시면 다쳐요. 차라리 제 등에 업히실래요? 어사는 자존심이 상해 누가 누굴 업어. 내 일의 배도 한양에서. 라며 큰 소리를 치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굶주린 늑대떼가 아우 하고 나타났습니다. 어사는 기겁해서 마패고 뭐고 집어 던지고 아가씨 뒤로 숨었어요.
아이고 아가씨, 살려주시오. 나는 글만 읽던 선비라 고기 맛이 아주 연하오. 그때 아가씨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씩 웃었어요. 선비님, 제 비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면 저 늑대들로 목도리 만들어 드릴게요. 어때요? 어사가 눈을 질끈 감고 알았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라고 외치자 아가씨는 공중으로 3미터를 뛰어올라 늑대 무리 한가운데로 슈퍼맨처럼 착지했어요. 퍽, 퍽, 콰직.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늑대들의 비명과 아가씨의 경쾌한 기합소리뿐이었지요. 잠시 후 아가씨는 늑대 한 마리를 한 손으로 번쩍 들고 나타나 어사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간 사또의 횡포와 백성들의 고충을 전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제 비밀 친구하시는 거죠? 어사는 마패를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으며 생각했지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이 여자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군대를 데려와도 못 잡겠습니다. 그냥 저도 이 팀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암행어사까지 포섭해버린 무적의 담넘기 3인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사가 오고 나서 마을에는 진짜 심상치 않은 음모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들은 힘과 두뇌를 합쳐 고을의 거대한 비리를 박살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난장판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늑대 떼를 강아지 간식 만들듯 때려잡은 아가씨의 위력 앞에 암행어사 이몽룡은 마패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아가씨의 충실한 책사가 되기로 자진납세했지요. 어사는 아가씨의 괴력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린 병기다. 이 여인을 이용하면 고을의 고혈을 빠는 진짜 흑막, 박참판의 비밀 창고를 털 수 있겠다. 아가씨, 저 사또 배후에 박참판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흉년에도 백성들의 쌀을 가로채 산속 비밀 요새에 쌓아두고 있다고 하오. 그 요새 문이 무쇠로 되어 있어 군사들도 못 뚫는다는데 아가씨의 그 맷돌 주먹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소? 어사의 꼬드김에 설화 아가씨는 코를 찡긋하며 주먹을 풀었어요. 무쇠문? 아이고, 내 주먹이 녹슬까봐 걱정했는데 마침 기름칠 좀 하겠네. 옆에서 칠득이는 울상을 지으며 보따리를 챙겼어요. 아이고, 이제는 아예 나라의 비자금을 털러 가시는 겁니까요? 제 팔자가 머슴해서 역적. 아니, 의적으로 급상승 중입니다요. 그리하여 결성된 조선판 어벤져스. 밤이 깊자 세 사람은 박참판의 요새가 있다는 절벽 끝 사찰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덩치가 산만한 장정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사가 부들부들 떨며 저기 내가 가서 어사 출두를 외치고 명분을 세워보면 어떻겠소? 라고 묻자 아가씨는 어사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싱긋 웃으며 선비님, 명분은 주먹이 만드는 거예요. 칠드가 꽹과리 준비해라. 아가씨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공으로 피웅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수평으로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리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는 물레방아였지요. 휙, 퍽, 퍽, 으악. 아가씨의 발끝이 스치는 곳마다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절벽 아래 덤불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칠득이는 옆에서 꽹과리를 갱개갱 두들기며 우리 아가씨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라며 춤을 췄고 어사는 입을 벌린 채 구석에서 임금님께 보낼 장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신년 어느 밤 설화 아가씨가 장정 20명을 30초 만에 정리함 특이사항은 예쁨. 드디어 나타난 거대한 무쇠문.
박참판이 자랑하던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그 문 앞에 아가씨가 섰습니다. 아가씨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을 한번 탁 쳤는데 그 순간 가녀린 팔에서 뿌드득하며 근육이 솟구치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님, 문 열 때 소리 좀 나니까 귀 막으세요. 아가씨가 기압을 내뱉으며 정권을 내질렀습니다. 이략!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무쇠문 한가운데가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이 날아가면서 안에 있던 박참판의 수하들이 문짝에 깔려나 살려 를 외쳤지요. 어사는 그 광경을 보고 마패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문을 연 게 아니라 공간을 찢은 건데? 안으로 들이닥친 3인조의 눈앞에는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금은 보화와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쌀가마니 하나를 가볍게 한 손으로 던져 칠뜨기에게 맡겼지요. 자, 칠뜨가. 오늘 밤은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다. 이 쌀들을 마을 우물가에 싹 다 뿌려버리자. 어사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아가씨,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감이십니다. 하지만 그때 요새 깊은 곳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심상치 않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박참판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이자 아가씨와 맞먹는 괴력을 가졌다는 거인 무사철퇴가 등장했습니다. 무쇠문을 부순 아가씨와 집채만 한 철퇴를 휘두르는 거인 무사의 맞대결. 과연 조선 최고의 주먹 대결에서 아가씨는 요조 숙녀의 품위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쇠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날아간 먼지 구덩이 속에서 드디어 박참판이 애지중지 숨겨두었던 최후의 보루, 거인무사 철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키는 팔척 장신의 팔뚝 굵기가 칠뜨기 허리통만 하고 얼굴은 험상궂기가 갓 잡은 멧돼지 엉덩이처럼 우락부락한 놈이었지요. 그는 자기 몸집만한 쇳덩이 철퇴를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어허, 웬 가냘픈 규수가 남의 집 문짝을 박살내고 다니나 했더니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 위압감에 암행어사 이몽룡은 아이고 저건 사람의 피지컬이 아니다. 아가씨, 일단 전략상 후퇴를. 이라며 칠뜨기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칠뜨기도 다리를 덜덜 떨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번엔 진짜 체급 차이가 너무 납니다요. 저놈 손바닥에 맞으면 아가씨는 납작한 빈대떡이 될 겁니다요. 하지만 우리 아가씨,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머리에 꽂혀있던 비녀를 고쳐 꽂으며 씩 웃는 게 아니겠어? 체급? 야, 칠뜨가. 원래 주먹질은 덩치로 하는 게 아니라 빡침으로 하는 거야. 낮에 자수 두다가 실 엉켰을 때보다 지금이 더 빡치거든. 거구의 철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죽어라, 이 요물. 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철퇴가 아가씨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쾅! 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지요. 어사와 칠뜨기는 아가씨 라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 아가씨는 예쁜 도자기 가루가 되었겠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먼지가 걷히자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가씨가 그 무거운 쇳덩이 철퇴를 단 한 손으로, 그것도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 사이에 끼워 가볍게 받아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말했지요. 어머, 힘이 이것뿐이에요. 우리 집 맷돌보다 가볍네.
혹시 아침 식사로 이슬만 드셨어요? 거인 무사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 철퇴는 5,000근인데. 당황한 거인이 다시 철퇴를 휘두르려 했지만 아가씨가 이미 그 거구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지요. 아가씨의 가느다란 주먹이 거인의 복부에 박히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거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건 조선판 종합격투기의 정점이었어요. 아가씨는 공중에 뜬 거인의 다리를 낚아채서 바닥에 좌우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에헤라디아 떡매를 치자. 아가씨가 거인을 바닥에 패대기 칠 때마다 요새 바닥에는 사람 모양의 구멍이 뻥뻥 뚫렸지요. 칠득이는 그 박자에 맞춰 꽹과리를 갱개갱 두들겼고 어사는 옆에서 오. 저것은 전설의 배추 절이기 보법이 아니더냐. 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결정타는 아가씨의 요조 숙녀표 사이킥 킥이었지요. 아가씨는 치맛자락을 우아하게 휘날리며 공중 3회전 회전차기를 날렸고 거구의 무사는 그대로 날아가 박참판이 숨어있던 비밀 금고 벽에 쾅 하고 박혀버렸습니다. 거구의 무사가 박힌 구멍 사이로 숨어있던 박참판의 하얀 버선발이 달달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다시 청초한 목소리로 돌아왔지요. 어머, 소녀가 너무 과격했나요? 자꾸 몸이 근질거려서 그만. 그러더니 옆에 떨어진 철퇴를 손으로 꽉 쥐어 사과 쪼개듯 반으로 뽀개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박참판은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어사는 입을 벌린 채 장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요조 숙녀의 얼굴을 한 백성의 수호신. 아니, 평생 모시고 살 것. 이제 요새는 함락됐고 흑막은 잡혔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소란을 듣고 어사가 임금께 소식을 전하기 전에 한양에서 진짜 군대가 내려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과연 아가씨와 이 황당한 콤비들은 이 거대한 판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박참판의 요새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소고기 파티를 벌이려던 찰나 산 밑에서 수천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정의 기마되었지요. 칠득이가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요. 라며 쌀자루 뒤에서 울먹일 때 암행어사 이몽룡은 아가씨의 파르르 떨리는 손끝을 보았습니다. 무쇠를 찢고 거인을 던졌던 그 손이 사실은 작고 가녀린 여인의 손이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괴물 연기를 해왔는지 깨달은 것이죠. 몽룡은 아가씨의 어깨를 감싸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오. 내 인생 처음으로 나라길보다 여인을 먼저 지켜보려 하니 기마대가 역적 김설화를 압송하라. 며 창을 겨누자 아가씨는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무쇠 철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몽룡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그는 마패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으로 자맹 중인 어사다. 이 여인은 나와 함께 백성의 고혈을 빠는 무리를 처단한 영웅이시다. 이 무식한 놈들아. 지금 내 놈들이 겨눈 창끝이 누구를 향한 줄 아느냐? 이분은 나라를 구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철의 보살이시니라. 군사들이 멍해진 사이 칠득이가 짓불 연기를 피워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가씨가 몽룡을 보며 미소를 짓자 몽룡이 사자후를 토해내며 말했습니다. 저 보살님의 자비로운 눈빛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당장 무릎 꿇지 않으면 저 철퇴가 내 놈들의 투구를 찌그러진 냄비로 만들 것이니라. 그 순간 아가씨가 바닥에 바위를 살짝 툭 쳤는데 바위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엄청난 악력이 일어났지요. 군사들은 말에서 내려 절을 올렸습니다. 정예 군사들은 박참판과 사또 무리들을 압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 몽룡은 아가씨에게 다가와 자신의 도포 자락을 찢어 그녀의 상처난 손마디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무쇠를 부술 힘은 있어도 제 손을 챙길 마음은 없었구려. 앞으론 담을 넘을 때 내 어깨를 딛고 넘으시오. 내가 당신의 가장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줄 테니. 아가씨는 처음으로 괴물 규수가 아닌 수줍은 소녀가 되어 몽룡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칠득이는 옆에서 늑대 고기를 뜯으며 아이고 닭살 돋아서 소화가 안 되네. 라고 투덜거렸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에서 무쇠보다 단단하게 겹쳐졌어. 조선 최고의 힘센 찐 아가씨와 그녀의 마음을 읽어버린 뇌생남 어사의 살벌하고도 애틋한 강철 연애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근육의 힘으로 넘긴 아가씨. 모든 소동이 끝나고 다시 조신한 규수로 돌아온 설아 아가씨와 그녀를 지키는 엉뚱한 두 남자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박참판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뼈도 못 추리게 됐고 변사또는 파직당해 유배지로 떠나며 내 다시는 손목 가느다란 여자는 쳐다도 안 보리라 며 통곡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고 설아 아가씨는 다시 김진사 댁의 조선 제1요조 숙녀로 돌아왔지요. 햇살 좋은 오후 아가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우아하게 술을 놓고 있었지. 곁에서 부채질을 하던 칠득이가 슬쩍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악당들도 다 사라졌는데 그 밤마다 하시는 과격한 취미는 이제 은퇴하시는 겁니까요? 제 등 근육도 이제 좀 쉬고 싶다 합니다요. 그러자 아가씨는 수노턴 바늘로 허공을 지나는 파리 한 마리를 손가락 튕기기 한 번으로 틱 소리 나게 맞춰 잡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칠드가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니? 이 근육들이 밤만 되면 근질근질해서 잠이 안 오는 걸.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번듯한 도포 차림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암행어사 이몽룡이었지. 그는 임금님께 그 고을엔 제가 평생 지켜봐야 할 국보급 괴력이 있어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상소를 올리고 아예 이사를 와버린 거죠. 어사는 품속에서 마패 대신 두툼한 보따리를 꺼내며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아가씨, 옆마을 최진사가 글쎄 소장농들 등쳐먹고 밤마다 돈잔치를 벌인다지 뭡니까? 그 집 담장이 우리 집 담장보다 딱 2배 높다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밤 저와 함께 사랑의 현장 답사 한번 가시겠습니까? 아가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어머, 선비님도 참. 제가 그 높은 담을 어찌 넘겠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다가가 몽룡의 흐트러진 갓끈을 바로 잡아주며 속삭였지요. 하지만 선비님이 밑에서 받쳐주신다면 제 주먹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겠네요. 몽룡은 아가씨의 고운 손길에 심장이 맷돌에 갈린 듯 덜컥거렸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높이 뜬 밤. 칠득이는 익숙하게 담벼락 아래 등에 힘을 주고 엎드렸고 어사는 지도를 펼치며 아가씨의 앞길을 호위했습니다. 아가씨는 비단 저고리 안에 무술복을 갖춰 입고 담벼락 위로 가뿐히 날아올랐어요. 몽룡이 담 위로 손을 뻗어 아가씨를 끌어올려 주려 하자 아가씨는 오히려 몽룡의 허리를 한 손으로 낚아채 담 위로 번쩍 들어올렸지요.
나으리, 오늘은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핑크빛 기류가 맷돌 돌듯 폭발했습니다. 자, 칠뜨가. 나으리. 오늘도 정의로운 주먹질. 아니, 신령님의 뜻을 전하러 가볼까? 담벼락 위에 선 세 사람의 실루엣 뒤로 커다란 보름달이 걸리고 아가씨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어사의 수줍은 고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낮에는 요조 숙녀, 밤에는 조선의 히어로이자 연인. 아가씨의 담 넘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거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와 함께 유쾌하고도 달달한 대장정은 막을 내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개설하였습니다.